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시가 작품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활용할지 교재를 구매하신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겠습니다. 공무도화가. 일단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의 갈래들은요, 갈래를 정리하고 들어갈 거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건 고대가요라고 하는 갈래예요. 고대가요. 근데 지금부터 넘버링해서 갈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할 거고, 다른 데서 고대가요가 나오면 정리 안 할 겁니다.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죠? 집중해서 보세요. 고대가요라고 하는 건 고대 국어 시기부터, 고대 시기부터 삼국시대, 향가, 성립 이전까지 불리던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설명을 해요. 필기는 제가 이따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한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필기 못해도 괜찮으니까 필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용을 전달받으세요. 이해갔어요? 이해갔어? 무슨 말인지? 이게 두 번째. 이러한 고대가요는요,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초기는요, 의식적으로 제사 부를 때 불렀고,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불렀고, 일을 할 때 불렀던 노래가 고대가요입니다. 이러한 고대가요가 시간이 지나서 후기가 되면, 늦지 마라, 이제 촬영할 거야. 어디가? 후기로 가면 이러한 고대가요가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요. 세부적으로 필기를 딥하게 하지 않는 건 어차피 이따가 필기사진 보여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좀 깊이 있게 안 하는 거야. 이해갔어? 여기만 수업을 이상하게 한다가 아니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초기와 후기의 모습이 조금 다르고요. 이러한 고대가요는요, 대부분 사부체, 한역시의 형태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일단 구체라고 하는 말은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행짜리. 그리고 이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라고 하는 글자는 번역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한자로 번역해서 전달되는 시가 한역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구체라고 하는 건 4줄짜리 작품을 사구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고대가요는요, 네 번째, 당연히 고대부터 삼국시대 초기 향가 성립 이전이기 때문에, 하고 났으면 집에 가지만. 아, 머리 내려. 카메라에 걸리잖아. 네 머리 보기도 싫은데.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자로 번역되어 글로 정착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고대가요는 여기다 옆에 적을게요. 사구천역시랑 대부분 개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고대가요와 관련된 관례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에서요,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하는 거 밑줄 쳐보시면 걔가 작가이자 화자예요. 백수광부의 아내가 작가이자 화자입니다. 시에서 화자와 작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일치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 작품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공무도화가의 주제는 일은 슬픔이 공무도화가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임과 헤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슬프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공무도화가. 그럼 아래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임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니까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작가가 백수광부의 아내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시적 대상은 백수광부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물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 작품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각각 줄별로 물의 의미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행별로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물의 의미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만류하는 거죠. 임을 말리는 건데 임을 말리는 이유는 물을 건너다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도 되기도 할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무섭기도 하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물은 특이하게 사랑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갈게요.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 동그라미 쳐보시면 물을 건너갔으니까 결국 이별했겠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죽었다라고 대놓고 말하니까 여기서의 물은 죽음이 되겠죠. 돌아가시니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제 임을 어이할고 네모 쳐보시면 고대 가요에서 사구체 한역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기와 다르게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게 포커스였기 때문에 사구체 한역시에서 마지막 행이 화자의 정서가 집약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라고 하는 정서도 마찬가지 그대로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어이할꼬라고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가 될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무언가를 내려놓는,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체념적 태도라고 말할 거고,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념적 어조라고도 설명할 텐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표현 방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체념적으로 받아들인다, 체념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이할꼬와 같은 종결 표현 방식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전 시가에서. 그래서 이 종결 표현 방식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첨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무 도화가였고요. 두 번째 갈게요. 모죽질한 겁니다. 모죽질한가 작품 제목음이 먼저 보시면요. 이 죽지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적 대상입니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시적 대상.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뭐라고 하는 글자는 추모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가 모죽지랑가가 되겠죠. 그럼 결국 죽지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럼 결국 대상이 부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러한 모죽지랑가의 갈래를 놓고 보시면 이 모죽지랑가의 갈래는 향가예요. 향가는 신라 시대 때 유행하던 노래가 향가입니다. 눈치가 조금 있는 사람은 고대 가요가 향가 성립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책의 구성은 문학의 역사, 문학의 흐름, 즉 문학사의 흐름대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대 가요 나왔죠, 향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올 거냐면요, 고려 시대 고려 가요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나올 거냐면요, 시조 나올 거예요. 고려 말에 발생해서 조선 시대로 넘어가는. 그리고 조선 시대니까 그 다음에 가사 나와요. 이렇게. 교재 구성이 문학의 역사, 문학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향가라고 하는 건 주로 귀족이나 승려나
화랑 등이 불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적지 않겠지만 이제 고3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귀족이랑 승려랑 화랑이 향가라고 하는 갈래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향가에 담겨있는 내용은 승려가 불렀을 때는 불교적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그죠? 왜냐면 창작층의 성격을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남학생들이 문학작품 지으면 남성성이 강할 거고요. 여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창작하면 여성성이 강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즐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내용적인 측면들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세요. 고3이시니까요. 아시겠죠? 두 번째 갈게요. 이러한 향가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어순에 맞게 문장 전체를 표기하는 향찰 표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게 향가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볼게요. 우리말 어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한자의 어순과 달라요. 한자의 어순은 영어처럼 서술어가 앞에 오지만 우리말은 서술어가 뒤에 오죠. 그죠? 그 차이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문장 전체를 표기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 글자인데 다른 나라 글자를 빌렸다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럼 이러한 표기법을 향찰 표기법이라고 한다지만 얘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차자 표기법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차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빌리다고요. 자라고 하는 글자에 드는 글자거든요. 글자를 빌려 표기하는 방법. 그 차자 표기법에는 향찰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완성도가 높은 형태가 또는 발전이 가장 많이 된 형태가 향찰이에요. 그리고 향찰 표기법을 바탕으로 향가를 지었다. 그러면 마지막 이 2번이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 즉 외래 문화를 향찰은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나오면 얘가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자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문자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꿨죠. 맞아요? 그럼 결국 그대로 수용한 거야? 우리 입맛대로 바꾼 거야? 바꿨기 때문에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 얘는 맞는 말이 됩니다. 맞는 말. 맞는 말. 3번. 향가는 대부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고대가요랑 똑같습니다. 고대가요랑 동일하게 대부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4번 남았죠? 이러한 향가의 유형 같은 말 종류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구체, 8구체, 19체. 학기 중에 갈래상의 특징 설명 절대 안 할 거야. 보면 갈래상의 특징 설명만 거의 5분씩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딥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딥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한 번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 하나씩은 맞추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들어봤자 저만 고생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상 특징은 똑같을 텐데 한 번만 할 겁니다. 4구체 향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민요나 동요가 정착해서 만들어진 게 4구체 향가야. 그래서 4구체 향가의 경우에는 향가의 초기 형태지 완성도가 높은 형태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라서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됐죠?
그 다음 팔구체항가는 과도기적 형태예요. 19체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을 19체항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19체항가는 1번 고도의 비유, 서정, 상징성. 여기서 말하는 이 고도라고 하는 뜻은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수준의 비유와 상징과 서정성을 띈다. 서정성이라고 하는 건 정서 표현을 서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구태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부르면서 얘를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도 부릅니다. 정제된 형식이라고 하는 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성도가 가장 높으니까요. 됐어요? 19체항가를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도 불러요. 이러한 19체항가는 기, 서, 결의 3단 구성을 띠고요. 3번 결구에는 낙구라는 감탄사가 존재하는데 이 낙구라고 하는 감탄사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시상을 집약하거나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을 해요. 제가 2, 3번을 가볍게 치고 넘어가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대다수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2번과 3번은요. 조선시대에 가면 시조와 가사와의 연관성이라 그래서 19체 항가가 시조와 가사에 영향을 준 것을 서술형 문제로 매번 물어봤던 게 2, 3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 3번에 대해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향가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잘 봐. 일반적으로 우리는 4구체 아니면 19체를 배워요. 4구체는 중학교 때, 서동 우리 중세국어 할 때, 고대국어 할 때. 그리고 19체는 고1 때 또는 고2 때 많이 배웁니다. 오사는 고2 때 제막내가 배웠죠. 이거 그거예요. 근데 8, 9체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8, 9체는 현재 전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애매하다고.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모죽지랑가예요. 그래서 올해 수특은 8, 9체 한가가 나와요. 그래서 19체 한가나 4, 9체 한가의 특성을 모르면 8, 9체 한가로 적용시킬 때 미스가 날까 다 설명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허를 찌르는 8, 9체 한가, 모죽지랑가. 가겠습니다. 간봄 그림에라고 나오잖아요. 오른쪽 현대어플이 보세요. 간봄 그리워하면이니까 얘들아, 이 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간봄 그림의 옆에다가 가로 여시고 과거라고 적어보세요. 간봄 그림의 옆에다가 과거. 간봄 그림의 옆에다가 과거. 그리고 간봄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던 시절, 그리고 지나가버린 봄이었기 때문에 지금 죽지랑이 죽었잖아요. 그죠? 과거의 봄은 죽지랑과 함께 보냈던 봄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2번으로 해석이 되는지 뒤에 보세요. 그림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워하고 있대. 됐어?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봄은 화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죽지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읽어볼게요. 간봄을 그리워하매 모든 것아 우리 시름,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라고 나오죠. 맞아요? 우리 시름 옆에다가 현재라고 적어보실까요? 우리 시름 옆에다가 현재. 그리고 지금 봤던 1구와 2구를 묶어보세요. 1행과 2행. 1행과 2행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결국 지금 존재하지 않는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을 나만 그리워하고 나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행에 나온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슬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지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나만 슬퍼, 나만 아쉬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슬퍼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1, 2, 9의 내용.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3, 4, 9도 이렇게 묶을 거야. 3줄, 4줄 갈게요. 나타샤오,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거기가 삼행이 되겠죠. 3구.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즈이라고 하는 건 얼굴입니다. 얼굴, 샬줌은 주름살이야.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즉 늙어간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3, 4, 9는요 죽지랑의 뭐 인품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회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죽지랑을 회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죽지랑이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져 간다라고 말하는 건 세월의 흐름에 따른 뭐 늙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봤던 수많은 작품에서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앞날을 모른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9는 결국 죽지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상하고 있다. 죽지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상하고 있다. 이 부분이 1, 2, 3, 4, 9를 다 묶었을 때 묶이는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4, 9를 다 묶었을 때. 그 다음 갈게요. 눈, 돌칠 사이에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가자 얘들아. 5, 6, 9 묶을 거야. 5, 6, 9 묶을 거야. 눈, 돌칠 사이에, 즉 눈을 돌이킬 사이에 맛보옵디 지오리, 잠깐이라도 만나 뵙도록 하리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 5, 6, 9에서는 잠깐이라도 죽지랑을 만나길 소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라도 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그 사람이. 낭이요. 낭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랑이거든요. 죽지랑. 낭이요. 그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울길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는 길. 그러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현재부터 미래까지 지속이 되겠죠. 그죠? 그리움이 지금에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는 길 옆에 여울길 옆에다가는 가로 열고 미래라고 적어보실까요? 그럼 이 작품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가 전개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미. 그것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체크하면서 내려온 거야 지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과연미. 이어서 할게요. 여울길, 다북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북마을 네모 쳐보실까요? 이 다북마을이라고 하는 건 현대 어플이 보시면 다북숲 우거진 마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 부분의 다북숲을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1번은 저세상. 화자에게 있어서 저세상은 당연히 저승이 되겠죠. 화자에게 있어 저세상은 저승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북숲이 우거지면요 사람이 걷기가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북숲 우거진 마을을 단순하게 본다면 굉장히 험하고 삭막한 이승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1번과 2번으로 나누어 놓고 마지막 식구를 해석을 하면요 1구라고 해석을 할 때는 저세상에서의 만남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걸로 해석하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음을 한탄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다북숙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에 1번과 2번을 파악하신 다음에 적용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봤던 것처럼 5, 6, 7, 8은 한 단어로 줄이면 기원이 되겠죠.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될 거예요. 1번과 2번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2번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모하는 노래에선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마지막 5, 6, 7, 8, 9를 묶어서 기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도 나타내니까요.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뭐 모죽질환가의 주제는 제가 뭐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죽지랑에 대한 사모 또는 추모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주제 같은 경우에 그 다음 갈게요. 가시리 정석가. 가시리 정석가는 갈래가 하나야. 똑같아. 갈래 한 번만 제대로 정의하면 되니까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려가요 같은 말, 고려소교 같은 말, 여요예요.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평민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유행처럼 불린 민요적 시가를 고려가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평민들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고려가요의 내용은 평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뭐 일상생활, 남녀간의 애정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거예요. 이건 앞에서 제가 그 귀족이랑 화랑이랑 승려 말했을 때 향가가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은 부분이야.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런데 평민들도요 자연일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려가요 중에 자연일천을 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자연일천이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가 그 당시 평민들의 성격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아시겠어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구전됐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글자를 모를 거 아니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을 거고요. 유행처럼 불린 이 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평민이죠. 백성. 요라고 하는 글자는 노래죠. 즉 평민의 노래처럼 불린 시. 이게 바로 고려가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려가요는 332조의 음수율 그리고 3음보라고 하는 특성이 맞물려서 나올 텐데 음보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호흡할 수 있는 호흡 단위로 끊어 있는 것을 음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음수율에서 이 수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 수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이자 처음은 아니죠. 가사를 뺐으니까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뒤에서 이런 글자 나오면 정리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읽고 미리 알고 계세요? 332조라고 하는 건 세 글자, 두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3, 4라고 하면 세 글자, 네 글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되셨죠?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3번 고려가요는 분연체 같은 말, 분장체, 분절체 같은 말, 연장체 다 같은 말이어서 할게요. 일단 이 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 현대시에서 말하는 1년, 2년, 3년, 4년 이런 걸 연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로 분연, 분장, 분절, 연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분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누다야. 결국 연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분연체라고 설명을 해요. 주의해야 될 거. 고려가요는요. 단연체도 있어요. 단연체가 무슨 말이냐면 연이 단 한 개. 즉 연이 한 개로 구성된 고려가요도 있어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장, 분연만 봐서 단연체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고3은요 단연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고2까지는 앞에 것만 알아 상관없지만요. 되셨어요? 단연체.
한 연으로만 구성된 고려가요가 존재한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이 제일 4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할게요. 후렴구, 여음구, 조음구의 반복. 여기는 후렴구만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 정도 들어갈 거야. 갈게요. 여음구에서 이 여라고 하는 글자는 남다고요. 음은 소리입니다. 남는 소리. 그럼 남는 소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석할 때 필요가 없겠죠. 심시 같은 건데요. 이해하세요? 이런 거 친구한테 뭔가 부탁할 거야. 지우개 좀 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데 지우개 좀 줄래? 그럼 어와 그와 같은 게 여음구라고요. 허투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단순하게 보라고 여음구가 뭔지 보여드렸고 조라고 하는 글자는 만들답니다. 흥은 텐션이에요. 텐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텐션. 그러니까 흥을 만드는 구절이 조음구. 후렴구는 마지막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후렴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볼게요. 잘 봐. 연결한다. 평민들 사이에서 불렸던 고려가요가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살고 있는 궁중으로 유입되기 시작해요. 궁중으로 유입이 돼서 연회나 제사 등에서 연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평민들은요 배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비하 발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임금이나 신하에 비해서 배운 게 없다고. 그럼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생활에서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속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임금님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고려가요가 그대로 궁중으로 들어간다면 임금이 빠개치겠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 중간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개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미 내용이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된 작품들이라고요. 왜냐면 궁중으로 유입된 다음에 문헌으로 정착해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부르던 게 문헌으로 정착한 게 아니라 이미 임금이 있는 궁중으로 들어간 것들이 나중에 문헌으로 정착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미 내용이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된 개작이 일어난 증거인데 어느 부분을 통해서 저걸 알 수 있냐면 4번이요. 후렴구와 여음구, 조음구가 이 내용이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저 부분은 평민들이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자기 멋대로 부른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후렴구랑 여음구, 조음구가 반복되니까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버젓이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원래 반복이 되면 의미나 주제가 강조된다라고 했지만 고려가요는 절대로 의미와 주제가 강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추가가 된 거라서 얘네들은 작품의 의미나 주제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의미 강조, 주제 강조라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후렴구는 추가로 연구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통일감 또는 형태상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어서 별도로 빼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나 몇 시야? 5분이요. 그치? 딱 5분 남았지. 됐어요? 그냥 눌러줘.